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유래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선판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후임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새 후보가 될까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하는데 자신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국 역사상 이번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후보직 사퇴가요. 총 19세기 이후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 대결구도 급변하긴 한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도 이제 새 판에 또 적응을 좀 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립니다. 2부에서는 유승찬의 코, 유승찬 정책 컨설턴트 만나보고요. 3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 연결해서 어제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여론의 신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이우영 아나운서 대신에 이태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예. 야, 지금 분명히 뒤끝이는 우리 이유영 아나운서는 이거를 열심히 듣고 있을 텐데, 예? 아유, 어쨌든, 이 반응이 좋아요. 네, 예. 이렇게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이우영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면서 지금 잘 쉬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좀 걱정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우영 아나운서가 네. 그 싸이 이 흠뻑쇼 거기 갔었거든요. 갔는데 취소됐다면서요? 취소 1시간 만에 그 조명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니까 이우영 아나운서가 튼튼하니까 다칠 리는 없습니다만. 아유, 근데 참 요새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무슨 날인지 아시죠? 지금 이제 1시간이면 끝납니다. 맞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오늘이 바로 청취율 조사 기간 마지막 날.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이 1시간 동안이라도 여러분께서 지역번호 02 6000번대라는 설이 있고 2000번대라는 설이 있는데 전화 받으셔서 청취율 조사라면 어제 뭐 들으셨어요? 당연히 뭐죠? YTN 라디오의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이거라고 답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여러분께 커피 쿠폰을 오늘 이후에 일괄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텐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있잖아요. 이거 그거 아세요? 시간의 속도가 네. 나이 곱하기 2래요. 시속이. 근데 나이가 아니라 나이 곱하기 2였군요. 2예요. 나이면은 웬만하면 고속도로 못 나가죠.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 저는 한 50km? 여러분 아주 기분이 흐뭇합니다. 예. 이우영 아나운서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예. 우리 이태현 아나운서의 슬기로운 사회생활 그 첫 편을 보고 계십니다. 예. 근데 진짜 이거 좀 있으면 또 해요. 이거 옛날엔 청취율 조사 1년에 2번 했어요. 네, 지금 분기마다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안내를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네. 지쳐요, 사람이. 네. 근데 이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나? 3번만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니 아이고.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들 중에 첫 번째 소식은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 사퇴 관련 소식입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가 YTN 라디오 들으면서 새벽 시간대에 출근하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이제 속보로 전달이 됐어요. 그렇게 일찍 나가요? 네, 아유. 4시에 이제 준비해서 나가기 아니 아직 때문에. 그럴 나이가 아닌데 그 새벽잠이 없으신가? 왜 그렇게? 네,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시작을 하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100일 남짓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전해져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 첫 TV 토론을 하고 나서 고령 문제로 사퇴 압박을 계속해서 받아왔죠. 결국 전격적인 결단으로 민주당이 새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이른바 전현직 리턴 매치가 불발이 됐고요. 대선 대결 구도가 급변하게 된 건데요. 사퇴를 표명한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카멀라가 올해 우리 정당의 후보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고 싶다면서 민주당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트럼프를 이길 시간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의 새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 지지 선언으로 민주당 대의원 대부분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은 높지만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만큼 후보직 선발에도 변수가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내에서는 미니 후보 경선을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게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에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결정으로 민주당 대선 레이스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사퇴론 당시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선거운동에 집중하던 카멀라 해리슨 부통령은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가시화되면서 당 대선 후보가 돼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후에 미국 하원 흑인 모임과 히스패닉 의원 모임 그리고 하원 내 우군과 상원 의원 등을 접촉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도 해리스를 대통령으로라고 이름을 변경했고요. 또 민주당 전국위도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마를 반영해서 관련 서류를 변경했는데요. 이를 두고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바이든 사퇴론이 불거질 당시부터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에 대비해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시절 범죄자들에게 관대했다라고 지적하거나 또 상원 의원 및 부통령 재직기관의 활동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기 피격 이후에 통합을 강조하면서 온화한 미소를 짓기도 했고요. 또 전당대회 연설문까지 고쳤잖아요. 그런데 현지 시간 20일 합동뉴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싸잡아서 욕하면서 원색적인 트럼프식 연설 스타일을 다시 선보였거든요. 이 때문에 또 한 번 화제에 오르기도 했는데 자,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107일 남았는데 혼돈의 미국 대선.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이 역사에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그럼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 3명의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중도에 후보직 사퇴한 게. 근데 이제 19세기 1880년대에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분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트루먼 대통령. 네. 트루먼 대통령이 재선 이게 중도 포기했습니다. 이 후보직을. 그다음에 나오는 게 존슨 미국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 하면은 지금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 다 기억할 텐데 태극기 들고 성조기하고 태극기 들고 시청 앞에서 이렇게 학생들 쭉 그 동원해 가지고 했던 저 기억이 있는데 네. 존슨 대통령 이 세 분이 이제 중도 후보직을 중도에서 사퇴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 번째인데 이 네 번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것들은 결국 뭐냐 하면 네 번째라는 거. 근데 요 이전에 3번의 후보 사퇴 이후에 대선 치러진 거는 사실은
모두 졌어요. 음. 후보가 사퇴한 측이 네. 모두 패배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적용한다면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별별 얘기 다 있거든요. 10년 주기 정권 교체론 뭐 이런 거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건 전부 우리가 전문 용어로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법칙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이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대신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나가게 된다라는 건데 뭐 해리스 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나가면 사실 민주당이 승리가 쉽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해리스 부통령이 좀 약하다라는 그 평가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약하다기보다는 이분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사실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이에요. 네. 첫째로 이 컬러,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인종이 유색인종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굉장히 그 이분도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커가는 과정이 굉장히 빨랐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고요. 네.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있고요.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있고요.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해리스 부통령보다 젊어요.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일단은 저기 뭐죠?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그 39세를 정치인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쪽은 아예 후보가 젊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뭐 그렇게 중간에 바꿨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기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 제일 곤란해진 게 일본이에요. 왜요? 일본은 전직 총리를 다 동원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양쪽에 전부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한번 어디 칼럼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 하느냐.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거죠. 뭐 그렇게 공을 많이 못 들인 상태에서 이쪽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오히려 다행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참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리고 사실 그래요. 미국 대선 여론조사 그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인주하고 네브라스카주 두 개 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이 승자 독식이거든요. 선거인단 1%를 더 많이 얻으면 선거인단은 전부 갖는 시스템이고 메인하고 네브라스카는 퍼센테이지로 나눠갔습니다. 네. 근데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이 아슬아슬하게 오차범위 내에서 한다면 저쪽이 선거인단을 전부 가져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져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그다지 그렇게 막 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정치적 양극화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많이 돼 있거든요. 정서적 양극화는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미국보다. 네. 근데 정치적 양극화는 미국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바이든이 안 나온다면 나는 트럼프 찍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트럼프 측을 공격하고 대비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이 경선이라도 치른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했다.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요.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대면 조사 총장 패싱 논란도라는 제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제가 근무하면서 뉴스에 내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비공개 대면 조사 뉴스를 전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에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서 약 12시간에 걸친 비공개 조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과 또 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이 고려돼서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정부 청사가 조사 장소로 사용된 걸로 알려진 거죠.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고요. 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지는 7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초기에는 수사가 다소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5월 초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속도가 붙었고요. 약 11주 만에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는 지난 토요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어제 새벽 1시 20분쯤까지 약 12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부터 약 7시간가량 확인한 뒤에 추가적으로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조사 내용 등을 묻는 말에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만 답했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의혹 조사를 마친 뒤에는 김건희 여사 측과 협의를 통해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씨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함께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걸로 알려졌고요. 또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씨가 건넨 가방이 단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또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지만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채로 포장 그대로 보관해왔을 뿐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최 씨의 청탁 또한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미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에 조만간 처분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건데요. 대검 관계자는 어제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도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해 왔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0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막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이 수사 지휘권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명품 가방 사건을 조사하는 시점에는 검찰총장 측에 상황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원석 총장은 오늘 오후에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총장 패싱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 진상과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출근길 자리에서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정작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걸로 확인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 크게 두 가지예요. 아니 영부인 왜 수사하는데
검찰청사 말고 딴 데 가서 조사를 했느냐. 네. 이 부분하고 이제 검찰총장 패싱 문제인데 첫째, 저는 장소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제기 못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영부인, 물론 전직 영부인 이순자 씨하고 권양숙 여사, 전두환 부인 되시죠? 이순자 씨는. 네. 그리고 권양숙 여사 이 두 사람을 조사할 때 제가 이로 권양숙 여사는 아마 부산까지 내려와서 했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순자 씨는 사실 검찰에 추들을 했는데 그거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전두환 정권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과거에도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장소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저는 뭐 출장 뷔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부산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라고 그게 맞다면 그럼 그때는 뭐예요? 네. 그때는 더군다나 영부인도 아니셨어요. 권양숙 여사가.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전 그 장소 문제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좀 아니다.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전 이게 심각하다고 봐요. 자. 그쪽에서 중앙지검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추미애 장관 시절에 수사 지휘권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요 수사 지휘권에서 배제됐다고 비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수사 지휘권하고 이 수사를 받느냐 누가 이거 비밀로 하는 거하고 수사 지휘권하고 저는 관련 없다고 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상당히 저는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맞네요. 권양숙 여사 부산지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이원석 총장이 지금 뭐 신변을 자기의 거취를 얘기한다 이랬는데 지금 오늘 얘기한 거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물러날 생각 없다.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뭐냐면 이원석 총장이 이성적이고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지금 물러날 때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관련자들을 일단 징계를 해야 돼요. 네. 예? 관련자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본인이 거취 결정을 하든지 그건 본인의 자유겠죠. 저는 이게 일의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긍정적인 부분이 검찰총장 패싱 문제 때문에 완전히 이게 묻혀버리거나 오히려 다른 쪽으로 이게 예의가 전개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실이 열심히 이 국민적인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거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들의 취지가 뭐 이게 굉장히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이제 양당의 전당대회 관련된 소식인데요.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식. 먼저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어제 주말 이틀 동안 치러진 지역순회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91.7%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후보로 나선 김두관 후보는 누적 득표율 7.19%를 얻었고요. 김지수 후보는 1.11%를 기록하면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른바 어대명의 건재함을 입증한 건데요.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역별 득표율이 주로 60에서 70%대였고요. 최대치가 경기도에서 80.21%를 기록했던 걸 보면 더 굳건해진 당 장악력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만 지난 전당대회 합산 투표율인 77.77%를 얼마나 더 넘어설지가 관전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법 리스크와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등이 부담 요인으로 남아있는 만큼 친명계는 득표율이 90% 선을 넘어야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5자리를 놓고 맞붙는 8명의 후보들은요.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를 더 강조하면서 이재명 중심 체제 속 단일 대우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원 경선에서는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김병주, 전현희, 김민석, 이현주, 한준호, 강선우, 민영배 후보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은 여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인데 한동훈 후보가 공개한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이슈가 막판 쟁점으로 돌출하면서 판세가 좀 복잡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첫날 투표율이 과반수를 넘을 거라는 예측과는 다르게 투표 3일 차인 어제 투표율이 45.98%를 기록하면서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 더 낮은 투표율을 나타냈어요.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기준 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율은 45.98%로 작년에 치러졌던 38 전당대회 3일차 투표율인 53.13%보다 7.15%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최종 투표율이 40% 후반대나 50%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한동훈 후보의 1차 투표 과반 득표가 가능할지를 두고 당내 의견 또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로 이루어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오늘까지 ARS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에 투표 결과를 모두 합산하고 내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선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만약 대표 후보자 중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종 결과가 28일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야 모두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중인데 여소야대 전국에서 각각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그 날카롭질 못해가지고 이게 참 단점인데 말이에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뭐냐면 이 조국 혁신당 네. 조국 대표는 99.9%의 득표율을 가지고 당대표연이 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도 지금 90%가 넘어요, 이 평균이. 과연 이 득표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뭐 이재명 대표는 전 대표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아유 이게 좀 말하기도 좀 그래요. 아니 당내 선거든 전국 단위 선거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했는데 90% 이상 지지율이 나온다는 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인데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마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엔 뭐 부러워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소한도 이런 수치가 저는 사실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모든 구성원이 전부 한결같이 그 사람만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왜?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당들이 민주주의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당혹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떠냐? 제가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한다면 투표율이 낮다. 투표율이 낮아요. 투표율이 낮지만 이게 지난번 대비 낮은 거거든요. 네. 지난번 대비 낮은 건데 지난번 작년에 38 전당대회 때는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수층이 윤 대통령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64%였어요. 근데 바로 지난 7월 19일 날 발표됐고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이거 좀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나.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네. 지금 보수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게 50%밖에 안 돼요. 38 전당대회 때는 64%였어요. 14%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때는 윤석열 정권 출범 10개월 만에 치러진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나서가지고 정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니까 정권이 이게 높았는데 이
투표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건 좀 떨어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정당의 전당대회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민주당 40% 안 될 거래요 투표율.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낮다라는 기준이 전에 비해서 낮은 거지 네.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민심과 당심이 이게 어느 정도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뭐 결선 투표 실시될 확률이 저는 아주 막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40%, 45% 정도 결선 투표고 한 55에서 60 정도는 결선 투표 실시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네. 네. 마지막 이슈. 다음 이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요? 네, 마지막 소식은 문화계 관련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학로 소극장의 상징인 학전을 30여 년간 운영하면서 후배 예술인들을 배출해온 가수 김민기 씨가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가수 양희은 씨도 불러서 유명해진 아침 이슬. 이 발표 직후에 건전가요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지만 1972년 10월 유신 이후에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널리 불리면서 유신 정권으로부터 금지곡 판정을 받기도 했죠. 이 곡이 담긴 앨범은 전량 압수되면서 판매가 금지됐고요. 이후에 김민기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무조건 금지곡 판정을 받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후 정부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서 노동 현장에 들어가 1978년에 발표한 노래굿 공장의 불빛은 1970년대 노동자의 삶을 다룬 노래극으로 당시 노동 현실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또 학전을 운영한 걸로 유명했었는데 이 학전이 재정난으로 개관 33년 만인 지난 3월 15일에 폐관을 했습니다. 폐관에 앞서 이곳을 거쳐간 50여 명의 배우와 가수, 예술인들이 모여서 학전 어게인 프로젝트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학전 이름이 이제 정체성 훼손을 걱정한 김민기 씨의 뜻에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어제 김민기 대표의 별세 소식 알려지면서 대중문화계는 일제히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학로 문화예술의 산실이었던 학전에게는 안녕을 그리고 가수 김민기 씨에게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민기 씨를 제일 처음 봤을 때가 이제 중학교 때였어요. 그때 우리 누나가 미대를 다녔는데 김민기 씨랑 같은 화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참 했는데 그때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어떤 음악을 통한 저항 운동을 한 저는 사실은 거의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나치게 이 이념성을 강조하는 어떤 투쟁적인 운동권 가요가 아닌 정말 가슴을 숨이게 만들면서도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저항 음악의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대가 변했습니다만 이분의 음악은 아마 계속 우리 가슴에 남아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김민기 씨의 노래가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굉장히 참 아까운 분이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태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